자, 이제는 배관하고 덕트, 이제 소음기 관련된 거예요. 그게 흡음재가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근데 흡음재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에. 공조용 덕트와 각종 배관은 매우 흔한 소음원 마이크 경우입니다. 잘 나오지? 팬, 송풍기, 내연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덕트를 따라 거의 감수 없이 전파되어 출구나 배기구를 통해 외부로 방사됩니다. 또한 파이프 측면을 통해 방사되는 브레이크아웃 소음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음원 자체를 제어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덕트 내부에 흡음재를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경우 내부에 직접 흡음재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는 외부의 차음재, 웨빙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네랄물과 금속 재질의 무거운 웨피, 재키트를 결합한 구조가 사용되며 일부 연구에서는 폼 재질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300Hz 이하에서는 차음 성능이 떨어지며 경우에 따라 300Hz 부근에서 오히려 소음 방사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설계 차트와 계산식은 참고문헌 13, 14에 제시되어 있으나 정확한 제조사 제공 데이터가 없는 경우 예측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환기 덕트의 경우에는 내부 라이닝 처리가 가장 효과적이며 일반적으로 2.5에서 5cm 두께의 다공성 흡음재가 사용됩니다. 덕트 라이너에 사용되는 재료는 흡음 성능 면에서 재질 자체는 큰 차이가 없으며 실제로는 비운영적 이유로 고무 코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우레탄 스프레이, 얇은 플라스틱 시트, 네오프렌, 타공 금속 등이 사용되며 이러한 코팅은 흡음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공성 흡음재는 배관 내부 소음을 감수시키는 소음기 또는 머플러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소음기를 설치하면 시스템 흐름에 대한 압력 강화가 발생하므로 음향 성능, 크기, 비용과 함께 이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될 환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시간이 지나도 흡음재가 막히거나 파손되지 않고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료의 음향 특성은 고온 및 유체 흐름 조건에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는 것들은 유체가, 그러니까 공기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기가 막 흐르고 있는 거는 에서 이제 공력하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확 나가고 있는 데 있잖아요. 찬바람이 확 나가고 있는 데서 소음이 발생돼. 그걸 어떻게 없애지냐 이런 거 있잖아요. 흡음을 어떻게 하고. 아니면 그 자동차 배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압가스가 이렇게 확 나오고 있는 데서 소리가 나. 그걸 어떻게 없애지? 어떻게 흡음하지? 그게 이제 사일런스라고 얘기하는 소음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거는 뭐냐고 하면, 예를 들면 그 내가 무양실 공사를 했는데 무양실 안이 항온 항습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와줘야 될 건데 항상 일정한 온도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온 항습이 돌아가면 바람이 들어오면 그 관을 통해서 소리가 다 나갈 거다, 왔다 갔다. 그렇죠? 다 나가버린다고. 그럼 간을 통해서 뭐 이렇게 바깥에 잡소리들 뭐 계란이 와서 들어오고 뭐 이거 매덕을 통해서 만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그때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줄 건지, 그리고 바람이 나오면 터뷸런스 노이즈가 나온다고. 그걸 어떻게 없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런 거 해줄 때 이렇게 이제 흡음 처리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콘서트로 올 때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안에 사람들이 좀 더울 거니까 에어컨 틀어줘야 될 거잖아. 그럼 뭐 에어컨을 어떻게 트냐는 거야. 에어컨 스파에서 이것처럼 이런 소리 난다 그러면 공연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러면 내가 아주 차음을 잘해가지고 외부 못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면 시원하면서도 바람이 차 이렇게, 그러면 유속을 굉장히 조절 잘해야 돼. 유속을 굉장히 천천히 나오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빠르면 이렇게 소리가 생기니까. 이제, 그래서 유속이 천천히, 그래서 이제 많이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각각 의자 밑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 천천히 나오면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공조 기법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생긴다고 하면 그 안쪽에다가 이제 흡음재를 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라이닝이라는 거지. 라이닝의 대표적인 게 뭐냐고 하면, 그 비행기 엔진 있잖아요. 엔진 옆에서 보면 날개 엔진이 달려있잖아요. 앞에서 보면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치? 돌아가는 옆에 보면 구멍이 벙벙벙 되는 이게 보이실 거예요. 다음에 비행기 타기 전에 엔진 한번 쳐다보면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구멍난 테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그게 소음기. 이거 확 돌아갈 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팬 소음을 안 시키면 엄청 시끄럽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될 때 문제는 이제 뭐냐고 하면, 머플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안에 이제 흡음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그 엔진 실린더 폭발할 때 나는 소리를 어쨌든 바깥으로 안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간단한 거는 막아버리면 되잖아. 요만한 쇠빵망이로 막아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엔진이 바로 꺼져버리지. 배기가스가 나가야 되는데 막아버리면 소리 안 난다고 차가 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이게 걸린다고. 나는 배합가스를 잘 나가면서 소리를 안 내줘야 돼. 그게 이제 되게 골 때리는 거지. 그렇게 첫 번째 하는 것들은 이제 면적을 있잖아요. 갑자기 아까 임피던스를 팍팍 바꿔주면 있잖아요. 소리가 나오다가 튕겨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임피던스 미스매치 때문에. 그래서 면적이 갑자기 작다가 확 커지고 면적이 줄다가 확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볼륨이 바뀌어가지고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요거 면적은 예를 들면 뭐 1cc인데 이거는 막 1000cc가 됐다. 1cc가 됐다. 1000cc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다다다 소리가 무릉무릉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그게 그 배합가스도 갖다 튕겨 나와 버리는 거예요. 배합가스도 못 나가. 그러면 엔진이 서버리겠지.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연소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프레셔를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빠져나가면서 소리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거기다가 이제 이 타공을 쭉쭉쭉 내가지고 안에다가 이제 흡음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있는 것들이나 엔진 있는 거 말을 탁 잘라가서 보면 이게 관이 나오는데 구멍이 뻥뻥뻥 뚫리니까 그 사이에 흡음재가 이렇게 있어.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한 개만 사일런스라는 게 자동차 사일런스라는 게 특수한 주파수가 있다면 그걸 몇 개를 달아가지고 뭐 4개, 5개, 6개 달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그거 이 머플러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박 의원님 좀 해주세요. 머플러에 대해. 개인적으로 오세요. 어쨌든 뭐 그 회사의 특허들도 많고 특정한 주파수를 없애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공력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유체는 잘 빠져나가면서 가스는 잘 빠져나가면서 소리는 줄이는 게 이게 서로 되게 많이 상충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뭐 먼지가 쌓이면 맛이 또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하고도 그리고 이게 또 안에 엄청 뜨거우니까 뭐 불에 약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거잖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되게 어려움이 많다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그 배기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하고 천천히 나올 때하고 굉장히 고압으로 큰 소리가 나올 때 작은 소리가 나올 때마다 이게 또 워킹 메커니즘 이제 비선형으로 들어갈 텐데 이 워킹 메커니즘이 좀 다르면 또 안 되거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됐죠. 근데 요즘에 전기차 되면 다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되죠. 이런 환기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여튼 이제 아까 사일런서 개념 이제 이제 머플러 있는 데서는 전기차가 되면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그런 연구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 소음 진동 연구하시는 분들이 공력화학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질이 움직이면서 있잖아요. 움직이면서 뭔가가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 솔루션을 가지고 풀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다고. 그런 분들은 우리 루머 코식스 해가지고 뭐 컴퓨터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은 이건 껌이라고 봐요. 야, 그는 매질이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 그런 거의 99% 맞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실제로 훨씬 쉬우니까. 근데 이게 막 매질이 막 움직이고 이게 막 온도가 막 쑥쑥쑥쑥 바뀌고 막 이게 엄청 소리가 커가지고 또 10가지 막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내어오면 비교 또 이게 그냥 나오는 것 아니고 뭐 터뷸런스가 돼서 나오네? 이렇게 막 이렇게 보텍스 같은 게 만들어져 혈이 바람으로 나오는 이런 거 되면 훨씬 어려워져. 내가 그런 거 연구하는 기획과 그 연구소 보면서 내가 우리는 되게 쉬운 걸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하더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예를 들어 마하수가 0.3 이하인 측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음파가 진행할 경우 흡음재 유효 길이와 감소량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음파와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 감소량은 감소합니다. 마하수가 0.1을 초과하면 유동대 전단, 시역에 의해 감소량이 추가로 변화합니다. 이게 이제 바람이 일로 부는데 소리가 일로 가면 엄청 멀리 가겠죠. 감쇄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일로 가는데 바람이 이리 분다. 맞바람이 분다 그러면 소리가 거의 못 가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야외에서 뭔가를 되면 뭐 거리당 뭐 6dB 되는 무슨 개뿔이에요, 개뿔. 뒤에서 바람 불면 뭐 엄청 멀리까지 날아가 버리고 맞바람 불면 100m 앞에서도 하나도 안 들리고 막. 내가 이제 음향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거의 150dB 나오는 거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바닷가 가가지고 확 기동 운전하면 바람이 다 맞바람 불고 그 앞에 뭐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별로 소리 안 큰 거지. 근데 내가 기동하면서 보통 할 거잖아요. 맞바람 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리 뒤에는 막 쏘는 사람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부니까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 경우 음파가 유동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 흡음재 쪽으로 분절되어 흡음이 증가하지만 음파와 유동 방향이 반대이면 흡음이 감소합니다. 이외에도 유동은 유체와 흡음재 사이의 임피던스 불연 속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감수의 성능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유동이 있을 때의 전체적인 영향은 복합적이며 비선형적입니다. 가혹한 환경에서는 타공 금속이나 소결 금속, 싱터드 메들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 타공 흡음재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압 레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흡음재 내부의 비선형 음향 전파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음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반응, 리액티브, 흡수형, 어브소어프티브, 반응 플러스 사인 흡수형입니다. 반응형 소음기는 특정 주파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관의 단면을 변화시키며 대개 가혹한 배기 환경에서 사용됩니다. 이거 아까 면적이 이렇게 좁았다가 서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리액티브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유형은 실제로 흡음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건 흡음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다가 튕겨 나오는 거예요. 튕겨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깥으로 적게 나오는 거죠. 막 하면 이렇게 튕겨 나오는 거지 이렇게 저쪽으로 안 가고 면적이 팍팍 바뀌면 이렇게 돼요. 반면 흡수형 및 복합형 소음기는 다공성 재료를 통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책의 관심 대상입니다. 다공성 흡음재는 중고주파 대역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압력 강화를 최소화하면서 흡음이 필요한 상황 즉 환기 덕트, 가스 터빈 흡/슬래시 배기구, 방음 인클로저 점검부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그림 2.14는 가장 흔한 병렬 배프령 소음기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림의 음영 부분은 다공성 흡음재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있고 흡음재층이가 그러니까 흡음재층이 임피던스가 계속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은 흡음재 분해 대비 예? 4분의 1 타장관 같은 경우는 반응형에 속하는 그렇죠. 4분의 1 확장관 같은 경우에는 반응형이라기보다는 간섭형이죠. 간섭형. 예. 그러니까 4분의 1 파장 갔다가 다시 4분의 1 파장 오면 이제 반파장이 되기 때문에 역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간섭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헬머츠 레조네이터랑 같은 거. 그러니까 헬름홀츠 레조네이터하고 4분의 1 파장은 같으면서도 다른 것들은 두 개 다 간섭형은 같은데 헬름홀츠 레조네이터 같은 경우는 특정 주파수 하나만 잡는 거에 반해서 4분의 1 파장과는 그게 다 하모닉스가 다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Hz가 없어지면 뭐 200Hz 없어지고 300Hz 이런 식의 이제 가는 거죠. 근데 헬름홀츠 타입은 기본적으로는 물론 하모닉스도 뭐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특정 주파수만 기본적으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가는 사람 각 특정 주파수만 했다. 그거는 겁나게 잡기 쉬워요. 4분의 1 파장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에 1km다. 그러면 34cm잖아요. 34cm 4로 나누면 4830이잖아. 그러면 8cm짜리 요만큼 하나 있으면 싹 없어지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1km만 없앤다고 하면 되는데 그럼 2km, 3km, 4km 다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그 벽나발을 만들면 이제 딱 그 주파수만 없애게 할 수 있겠지. 반응형 소음기는 특정 주파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관의 단면을 변화시키며 대개 가혹한 배기 환경에서 사용됩니다. 이 유형은 실제로 흡음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반면 흡수형 및 복합형 소음기는 다공성 재료를 통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책의 관심 대상입니다. 다공성 흡음재는 중고주파 대역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압력 강화를 최소화하면서 흡음이 필요한 상황 즉 환기 덕트, 가스 터빈 흡/슬래시 배기구, 방음 인클로저 점검부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그림 2.14는 가장 흔한 병렬 배프령 소음기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림의 음영 부분은 다공성 흡음재로 채워져 있습니다. 감쇄량은 흡음재 둘레 대비 단면적 비율 P/A에 비례합니다. 여기서 P는 흡음재가 덧대어진 둘레이고 A는 소음기 단면적입니다. 다공성 재료는 소리가 내부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유동 저항이 너무 낮아서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소리가 침투하지 않아 소산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한 값이 필요합니다. 베풀 간 간격은 파장보다 작아야 하며 간격과 동일한 주파수를 초과하면 감수의 성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저주파 감수의 성능은 배풀의 두께에 따라 결정되며 대체로 두께 D-/8이 가장 이상적인 값입니다. 두께가 2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얇은 배풀일수록 더 큰 감수의 성능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세한 설계 공식은 참고문헌 14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다공성 흡음재를 이제 특성화한다는 말은 파라미터를 어떻게 이제 하느냐는 거. 이제 흡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되게 이 한량이 되게 많은 거죠. 정확하게 제일 큰 거는 아까 흡음이 되는 메커니즘이 이 가다가 점성에 의해서 있잖아요. 에너지를 잃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찰 저항에 의해서 열 에너지를 바뀌거나 막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큰 어떤 리지스티브한 부분도 있는데 리액티브한 부분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열 때문에 생기는 게 있어요. 열에 의해서 수반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쨌든 이게 그 흡음 물질인데 있잖아요. 금속 물질을 만들면 훨씬 더 저주파까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리액티브 성분은 저주파 쪽에 관련된 건데 훨씬 더 저주파수에서의 어떤 흡음성이 더 좋아져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스피커 안에다가 흡음재 넣잖아요. 안에 룸모드 없애기 위해서는 그 작은 방이니까 스피커 안에도 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뒤에 안에 같이 넣는 게. 그래서 이게 흡음재를 넣어가지고 이제 스피커 안에 없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스피커 안에 인클루드 안에도 요 모드 다 없어지는 그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흡음재를 넣으면 체력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보통 보면 30% 정도까지 커져. 흡음재를 많이 넣으면 체력이 매일 내가 10리터짜리였는데 30%니까 13리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더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더 커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냥 흡음재를 금속성으로 하면 돼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열에 대한 것들도 흡음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가공성 재료 내에서의 음향 전파를 이론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재료를 음향 매질로 특성화하는 측정값이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 파수와 특성 임피던스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이들은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은 아닙니다. 따라서 흡음재 설계를 위해서는 다른 특성 파라미터들이 요구됩니다. 가공성 재료 연구자는 보통 유동 저항, 플로 리지스티버티, 시그머과 기공률, 포라서티를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공성 재료를 보면 얘가 흡음률을 얼마만큼 흡음이 잘 될지 안 될지 처음에는 플로우 레지스티브트예요. 내가 뭐 유체를 흘려주는데 얘가 잘 안 흘러가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면 후 부는 거하고 옷에다가 후 불면 좀 천천히 날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큼 천천히 날아가느냐, 유동 저항이 얼마큼 있느냐. 유동 저항이 많다라면 더 스치고 많이 지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플로우 레지스티비티를 재는 게 제일 커요, 형님. 후 불면, 그러니까 뭔가가 블로우로 풀어줘가지고 얘가 얼마큼 천천히 빠져나오는지 그 양을 재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재는 게 1번이라고. 그 다음에는 기공률이 얼마냐는 말은 안에 이제 어쨌든 촬영을 해서 뭘 하든 어쨌든 하든 간에 안에 이 부피 내에서 섬유질이 차지하는 거 말고 그 외에 공기가 하는 면적이 있잖아요. 확대경과 살짝 찍으면 나오겠죠. 기공률이 얼마인지 이렇게. 이게 전체 중에서 새까만 부분하고 이제 이렇게 공기가 흘러가는 것도 기공일 거잖아요. 그런 그 비율이 몇 %냐. 이제 그걸 보는 게 바로 이제 포로시티예요. 기공률이라. 근데 이거는 아까 플로우 레지스티비티보다 크지 않아요. 기공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공률이 당연히 크면 유동장이 작아지겠죠. 쑥 빠져나갈 거니까.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로시티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런데 이 포로시티는 사실은 잘 안 맞아. 왜 안 맞냐 그러면 아까 했지만 이게 공기가 뚫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갇혀 있는 거 그냥 뽀글뽀글 해가지고 공기만 있으면 그거는 공기가 못 흐르잖아요. 막혀 있는 이렇게 기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계속 뚫려가지고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괜히 이거 엑스레이 찍어 보면 얘가 막혀 있는 건지 뚫려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뭔가를 넣어서 실제 뚫려 있는 실제적으로 공기가 흐르는 그 기공의 비율을 찾는 거예요. 실제적인 공기 찾는 게 그런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게 기공률이 있는데 이 기공률이 그냥 기공이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그게 이제 톨철스라 그래가지고 얼마큼 꼬여 있는 이렇게 직선으로 안 가고 이렇게 공률로 해가지고 꼬여서 비틀림을 해서 가느냐 이게 또 달라요.
이 나중에 토출스티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여기서. 예, 그런 걸로 봐가지고 어쨌든 얘가 뭐 점성으로 생기고 열로 바뀌는 이 메커니즘을 이게 모델링 하는 거야. 요런 개념으로 가지고 흡음재를 갖다 모델링을 한다. 이해가시죠? 대충 이런 개념이에요. 이걸 갖다가 측정하는 거는 사장에 나오는데 좀 있으면 오늘 사장까지 나가면 이렇게 가지고도 이렇게 측정을 했네요. 이걸 갖다가 얼마고 꼬인 정도를 이렇게 측정했단 말이지, 기공을 이렇게 측정을 했단 말이지, 기공률을 유동장을 이렇게 하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대충 이렇게 하는, 우리가 그거 제일 리가 없잖아. 그렇죠? 요거 재는 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냥 이런 개념이 있었구나. 흡음은 이렇게 된. 우리는 여기서는 흡음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이게 어드마에 비틀어진 것도 흡음률 영향이 있겠네. 그리고 안에 기공률이 얼마만큼 많아에 따라서 이게 흡음 개수값에 영향이 있겠네. 그 다음에 유동이 얼마만큼 잘 흘러가는지 원하는 것도 그런 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개념들이 흡음 개수값을 정하고 흡음률을 정할 때 중요한 파라미터이구나 정도만 알면 된다고. 어떻게 재는지는 나는 몰라도 된다고 봐요. 알고 싶은 사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내 적성에 맞네, 근데 이거 재야 되겠다 하는 사람만 있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은 내 장에 소개되며 실제로 많은 다공성 흡음재의 경우 기공률을 1로 가정해도 무방합니다. 이 두 값은 다공성 흡음재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파라미터일 것입니다. 이 두 특성을 알게 되면 6장에서 제시되는 경험식을 통해 특성 임피던스와 파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흡음 특성 예측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유동정, 플로우 레지스티비티하고 포로시티만을 알면 이게 임피던스하고 파수도 이렇게 경험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 더 정교한 모델을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물성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추가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방법도 내 장에서 설명됩니다. 문헌에는 다양한 다공성 흡음재 모델이 존재하며 이 책의 6장에서는 그 중 2가지 모델이 상세히 소개됩니다. 아까 그 2개 말고 한 개 더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아까 토출스티라는 개념. 얼마큼 비틀에서 들어가느냐. 첫 번째 모델은 2개의 특성 길이와 굴곡도, 포어추아서티라는 3가지 추가 파라미터를 요구하며 두 번째 모델은 이에 더해 정적 열투과도, 스태틱 서멜 퍼미어빌러티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까지는 얼마나 꼬이는지 점성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마찰 이런 거 맞다가 나중에 이제 10까지 들어간다. 이게 소말에 관련된 게 들어간다. 근데 그러니까 중요도로 보면 앞에 게 크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이렇게 10까지도 고려해야 돼요. 10까지. 이 중 특성 길이 측정은 까다로운 편이지만 굴곡도는 다양한 정확한 측정 방법이 존재합니다. 한편 시료의 표면 임피던스, 압력 반사 계수 또는 흡음 계수를 직접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통 흡음재 예측 모델을 개발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흡음 계수는 잔향실 법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이 방식은 종종 모서리 효과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위상 정보는 잔향실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흡음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이론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에너지적으로 얼마만큼 준다고 하면 자장실에 막 때려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까 옆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그치? 옆으로 오는 이 녀석에 대해서 모델링이 한 1이 넘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1 넘으면 좀 더 1 이런 식으로 막 대충 때려 넣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무슨 새로운 흡음재를 만들어 보고 싶어. 그렇게 되려면 얘가 지금 뭐 토출스티가 어떻게 되고 프로스티가 어떻게 되고 플로우 리지스티비티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려야 접근해내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그 나무 뿌리 가지고 막 본드 막 붙여가지고 목모 보더니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었다고. 그게 그러면 얘는 어느 점이 좋고 어느 점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활성탄 이야기도 나와요. 이렇게 활성탄 이런 것들도 할 수도 있고 유리구슬 이런 걸 넣어가지고도 흡음재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열로 확 잘 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로 아까 특성 뭐 열 정적 파라미터 이런 걸 가지고는 되게 좋은 특성이 있는데 반해서 그럼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러면 포로스티 이런 것도 부족할 거잖아. 포로스티가 10%도 안 될 거잖아요. 구슬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런 것들도 있다고. 그리고 또 구슬 안에다가 또 구멍을 또 내가지고 또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뭐 이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흡음재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하는 거라는 거죠. 위상 정보를 얻으려면 특정 입사각에서의 측정이 필요합니다. 이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임피던스 트구 안에서 측정하는 방식이며
이때는 수직 입사 평면 범엔 존재함으로 분석이 용이합니다. 병사 입사에서의 개수를 얻기 위해서는 무형실에서 대형 시류를 사용해야 하며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이 대시 마이크로폰 기법입니다. 단, 이 방법은 일반적이고 평탄한 균질 재료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술들은 내장에서 종합적으로 설명될 예정입니다. 그 이제 그 흡음하는데 옆에서 날라와가지고 흡음재를 딱 만났을 때 투가 되는 거하고 반사되는 거하고 상이 정상으로 가는 역상으로 튀어나오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위상 관계까지도 내가 다 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임피던스를 알면 얘가 이제 상까지도 다 보이거든요. 이게 투가 되고 반사되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까지 정확하게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이제 그 임피던스를 측정하면 그게 다 나오는데 그 수직으로 볼 때는 그냥 요번에 관에다가 그냥 스피커로 뺑 때려 가지고 있잖아요. 이 튕겨 나온 거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측면에 날르기 어렵죠. 측면에 날르는 것들을 그건 어떻게 하냐고 아까 내가 그 설명해줬죠. 바닥에다가 큰 걸 깔아가지고 스피커하고 마이크로폰 해가지고 마이크로 쪽 스피커 쪽에다가 뿅 싸가지고 이렇게 날라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측정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커야 돼요. 공간이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확산재가 돼버리면 실제로 이제 그런 공간에서 측정밖에 안 돼. 그래서 확산재 측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공간하고 큰 시설물이 필요하고 장시간을 측정을 해줘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안 한다 그러더라고. 거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정 몇 개 회사 빼고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시장이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음 부스는 기계를 둘러싸 소음을 차단하거나 작업자들이 과도한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출입과 환기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방음 부스 소음 저감 성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방음 부스 내부에는 반드시 다공성 흡음재를 라이닝하여 잔향 에너지 축적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음 부스 자체 차음 효과가 약화됩니다. 교통소음은 주요한 소음 문제의 원인이며 현대 자동차가 과거보다 조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평균 소음 레벨은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부분적인 해결책으로는 다공성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것이 있으며 그 특성은 6창에서 논의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도로와 인근 건물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 전파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차량 이중 반사, 더벨 리플렉션로 인해 일부 소음이 방음벽을 우회하여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림 2.15a 한쪽 방음벽에서 반사된 소리가 도로 반대편 방음벽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 2.15b 이러한 추가 반사는 일반적으로 이 물결표 쌓인 6dB 정도의 소음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방음벽 표면에 흡음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림 2.15c 다만 흡음재는 강풍, 역풍, 빗물 등 도로 주변의 혹독한 환경 조건에서 마모되기 쉽고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흡음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려면 고내구성 특수 흡음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방음벽은 실내에서도 활용됩니다. 사무실 파티션은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로부터의 음향적 차단 또는 개방형 사무실에서 작업 공간 간의 음향 분리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실내 잔향이 큰 환경인 경우 방음벽 성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성능을 개선하려면 흡음재를 천장에 매달거나 직접 천장에 흡음재를 부착하여 천장에서 반사되는 한차 반사음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이게 아까 차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내가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있잖아요. 맞고 튀겨 나가버리면 더 많이 크게 나가고. 문제는 또 이렇게 막 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흡음재를 넣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전부 다 흡음재를 하면 좋은데 흡음재를 하면 안 좋은 게 바깥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사람 답답하다고 이게 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뭐 이렇게 아크릴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보일 거 아니야. 그런 다 이제 반사재거든요. 그럼 소리가 엄청 커 저기 안에서. 그런 데서 창문 열면 작살이죠. 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뭐 소리가 다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 커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디퓨징 배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산을 시키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위로 날아가는 사람들이 차는 내가 한 번 타고 가는 거니까 민원이 적지만 그 사는 사람들은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에이, 다 덮어버리잖아요. 나는 차 타는 사람은 커질지 모르겠지만 바깥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적게 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전부 다 흡음을 하면 사실 제일 좋은데 나도 좋고 바깥 사람 좋고 하는데 그러면 바깥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깥으로는 잘 보이면서 흡음이 되는 게 좀 좋겠지.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 떼돈 버는 거지. 확산재는 뭘 한다고 해서 떼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흡음재는 잘 만들면 돈박스게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눈에 잘 보이는데 흡입이 잘 돼. 그러면 완전히 뭐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오피스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오피스 해가지고 이렇게 부스 이렇게 파티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실제로 되게 많이 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흡음을 할 건지. 사실 흡음제 제일 좋은 것들은 흡음제를 천장에 매다는 게 제일 좋아요. 공간적으로 뼈다귀 붙이면 여기 있는 이파이 공간밖에는 흡음이 안 되잖아요. 근데 천장에다 매달아 놓으면 모든 방에 오는 걸 다 흡음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매다는 형식이 제일 흡음 형식이 제일 좋거든. 근데 이제 누가 매달면 안 입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수영장 있는 데 가보면 천장에다가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뭐 줄렁줄렁 뭐 이렇게 국기 이런 것도 많이 세워놓고 이렇게 막 걸어 놓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잔쪼가리 같은 거. 그게 흡음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세워놓는 것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흡음이 안 될 거잖아요. 이렇게 줄렁줄렁 이렇게 해놓고 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흡음하는 게 되게 많다. 그런 흡음제는 전번에 우리 박 의원님이랑 같이 거기 이렇게 사무용 이렇게 책상 만드는 이런 회사에서도 그런 흡음에 대한 연구 되게 많이 하더라고. 파티션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뭐 입체적으로 뭔가를 세울 수 있는 조형물에다가 흡음이 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죠. 사실 제일 좋은 것들은 뭔가를 매달아 놓고 아주 괜찮게 좋고, 이런 유리 이런 것들은 흡음이 잘 된다. 그러면 그것도 대박이겠죠. 근데 차음도 잘 되면서 흡음도 잘 되어야 되고, 또 열도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 여러 가지 건 다 고려를 해가지고 좋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알면 돈 벌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박 의원님 한번 해보시죠. 리스트랩을 지금보다 4분의 1 두께로 만들어도 얇으면서 뭐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새로운 소재 물질인데 요즘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제일 각광을 받는 게 메타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메타 물질은 무슨 물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떤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예요. 3D 프린트 이런 걸로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굉장히 얇으면서도 흡음질이 좋은 거 할 수 있는데, 단점이 가공하기가 너무 힘들다. 단점. 3D 프린트를 하면 되는데 언제 그걸 다 만들어, 그거를. 그러니까 타타타닥 본드로 타타닥 붙이고 딱 돼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고. 그 확산제보다는 흡음제를 연구를 하면 돈 벌기에는 많다. 어디든가 다 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더 조용한 환경을 더 원하고, 내 목소리가 저쪽으로 안 넘어가고 저쪽 소리한테 안 넘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자연 기반 소음 할게요. 자연 기반은 뭐냐면 나무 있잖아요. 나무 길에서는 방음림, 그치? 숲을 이런 것들도 있고, 요즘에는 또 그것도 있죠. 벽에다가 이렇게 식물 막 심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주요 소음원 주변에 흙이 잔디나 나무로 덮인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요소를 최적화하여 소음 감소를 극대화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소음 저감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는 나무, 식생, 지면 등 자연 요소들이 소음 전파 경로에서 실질적인 소음 저감 효과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여겨졌지만, 이러한 통념은 점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요소 단독 또는 인공 방음벽과의 병행 구성이 소음 저감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인공 방음벽 대신 넓은 수리대, 녹색 벽면, 흙지면 등을 사용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성 측면의 이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대기오염 저감, 보행 및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생태 통로 조성, 지역 녹지 접근성 향상, 야생 동식물 서식지 및 개체수의 장기적 감소 추세 반전. 도시 환경 내에서는 녹색 지붕과 녹색 벽면이 반개방형 공간에서 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는 그림 2.16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면이 소음에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떻게 모델링되는지는 6장에서, 나무, 과목, 녹색 벽면을 통한 음함수의 기법은 8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집니다. 또한 나무는 바람으로 인한 하향 굴절 현상을 감소시켜 기존 방음벽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무가 되면 바람이 통과가 못할 거잖아요. 나무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음이 넘어가는 걸 많이 막아주는 이런 효과도.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흡음이 많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다음은 이제 청력 보호장치, 이제 그 머플러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 안에다가 이렇게 이 머플러 이거 3M 머플러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차음막에 있는 거는. 다음 귀마개는 소음 노출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소음원을 직접 제어하거나 소음원과 청자 사이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 장치는 일반적으로 컵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이는 소리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컵은 머리 옆면과의 접촉면에 부착된 쿠션 위에 안착되며 이 쿠션은 편안하면서도 무설이 없는 밀착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림 2.17 참조. 하지만 이 구조는 컵 자체 공진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 현상은 주로 물결표 쌓인 200Hz 대역에서 발생합니다. 컵 내부에는 소리 감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공성 흡음재가 채워집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흡음 재료는 음향폼으로 귀와 밀착된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도 쉽게 변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기 이 통이 있고 있잖아요. 컵이 있으면 얘가 떨어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특정 주파수가 막 커지는. 특히 헤드폰 있는 거 되게 그런 거 많죠. 컵 공진이 헤드폰에서는 되게 크죠. 그걸 어떻게 잘 없앨 건가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보통 100에서 200 사이에 컵 공진이 생긴다고 하죠. 이러한 다공성 흡음재 추가는 시스템 탄성을 증가시키고 감쇄를 향상시키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 결과 공진 주파수 대역, 저주파 영역에서는 성능이 약간 저하되지만 공진을 벗어난 고주파 대역에서는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백화키 등은 실험적으로 활성탄을 이용해 청력 보호 장치의 300Hz 이하 성능을 5물결표 쌓인 10dB까지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활성탄이 저주파를 잘 흡수하는 원리는 6.2.8절, 그리고 인클로저의 탄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7.5.6절에서 다루어집니다. 다만 활성탄은 친수성, 하이드로필릭 특성이 있어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데에는 실용적인 문제가 수반됩니다. 활성탄은 그게 뭐지? 활성탄 그거 우리 집진 장치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그 숯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안쪽에 또 흡음하는 게 있죠. 요 안쪽에 구조적으로 안쪽에 가보면. 그래서 그 먼지 이렇게 빨아들였다가 이렇게 내보내고 이 공기가 반응을 하면 고압 저압에 따라서 얘가 빨아들이고 내주고 하는 이런 거 하면서 있잖아요. 실제로 체력이 더 커지는 효과가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나중에 활성탄 이야기도 나와요. 흡음도 되지만 체력이 더 커지는 효과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이게 보면 그 인클로저의 탄성이 변화시킨다 했잖아요. 탄성이 변화시킨다 말은 결국 나중에 컴플랜서가 바뀐다는 말은 체력이 좀 더 커지는 효과가 생겨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